보살이 있다고 믿은 적 있다.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으로서의 종말. 나는 현상의 끝에 있었고 하나의 종으로서 마지막 장면이 필요했다. 이곳에서 그 순간을 목격하리라 믿었다. 목하는 그런 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남았고 끝내 남아서 떠올린다. 왜 아직도 여기 남아있지? 왜 이곳에서 말하고 있지? 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인가? 나는 목하와 함께 공소를 운영했고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곳에서 이 몸으로 목하의 기억을 떠올린다. 여기는 벽의 안쪽, 목하의 세계니까. 소설집 바디픽션 중 유재영 작가의 단편 목하의 세계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지난주에 이어서 정희원 작가님 모시고 소설과 이 오늘날 살아가고 이 시대의 문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희원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에도 뵙고 좋네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는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대한 어떤 작품들의 개별적인 이야기 살짝씩 나눴었는데요. 이분은 작품을 먼저 하나 읽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희원 작가님께서 골라주신 문장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작품 중에 한 부분일까요? 네, 밤의 대관람차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소설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관람차는 점점 커졌다. 원모양으로 쏘아올린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휘황하고 찬란히 빛나는 그것은 이 도시의 진정한 지배자인 것 같았다. 택시에서 내려 지상에 섰을 때 그녀는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린 수십 개의 상자들을 보았다. 네모난 상자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광경을 보았고 그 정중앙에 박힌 디지털 시계의 숫자를 보았다. 943. 그 찰나 마지막 숫자가 4로 바뀌었다. 944. 양은 관람차에 탑승하지 않았다.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다들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장이 다가와 옆에 섰다. 저는 겁이 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정점에 거의 다다른 순간이 가장 무서워요.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릴 것 같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쳇바퀴 돌듯 서서히 돌아가는 관람차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원 테두리를 둘러싼 수십만 개의 알 전구들이 깜빡 전멸했다. 눈부신 광경이었다. 장이 뿔테 안경을 벗고 레이벤 선글라스를 썼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관람차가 잠시 멈추었다고 느낀 것은 착시현상 탓일까? 정점에 도달했던 상자는 아무 비밀도 목격한 적 없다는 듯 천천히 하강했다. 네, 감사합니다.
밤의 대관람차 풍경이 지금 읽어주시는 와중에 잘 그려졌는데 이 부분 고르신 이유 지난 주에도 들었는데 이번은 궁금하네요. 이번 주에는 왜 이 작품을 골라주셨는지? 네, 제가 지난 주에 그 영영여름. 네, 영영여름 읽으면서 그 다른 여러 소설들을 골고루 이 세상의 빛과 공기를 쬐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밤의 대관람차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 밤이라서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근데 정말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지난 주에도 그죠? 엄청 좋아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다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이 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밤의 대관람차는 원래 원제는 밤의 대관람차가 아니었어요. 그 상자의 미래라고 해서 그 대관람차가 상자잖아요. 하나의 그 작은 상자들이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같이 상자를 탔던 주변 인물들이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도피를 한 것처럼 그걸 이제 주인공의 눈으로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 상자가 땅에 닿았을 때 언젠가는 관람차는 멈추니까 소설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뒷모습은 어떨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미래가 궁금했었는데요. 이제 몇 개 이제 제목들을 바꾸면서 이 제목도 밤의 대관람차란 제목이 어느 순간 저한테 왔고 이 제목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역시나 즉흥적인 판단으로 밤의 대관람차를 바꿨는데요. 입으로 굴려 볼수록 이 소설과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읽기도 그렇고 사실 읽으면서도 든 생각인데 이런 봄밤의 대관람차에 있을 법한 정말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소설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물이나 사건의 내밀함을 되게 중시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움을 굉장히 갈구하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소재 혹은 뭐 그것이 새로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쳐도 어떤 방식으로 소재를 이렇게 발견 혹은 발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각 경우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굴해야지라고 네, 뭐 갈고리 같은 걸 들고 조개 캐듯이 이렇게 캐듯이 뭐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물론 맨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일상에서 어느 순간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와요. 그런데 물론 그 모티브들이 그대로 소설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밤의 대관람차라는 소설을 읽었으니까 그 소설의 예를 들어보면 이 소설의 이 요코하마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요코하마에 가는 이야기. 일본에 같이 이제 뭐 출장처럼 가서 뭐 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뭐 누가 썸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정확해 이랬는데 그냥 그런 어떤 감정을 살짝 다시 느끼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한 건 정말 요코하마에 갔었을 때예요. 요코하마의 어떤 일본 작가와 그 낭독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제 2번 갔어요. 한 번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었고 한 번 정말 낭독회 때문에 갔었어요. 근데 그 요코하마의 밤에 관람차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타고 오시는데 저는 못 탔거든요. 왜냐면 무박으로 갔다 오느라고 한 번은 그리고 한 번 1박 2일이었는데 도쿄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못 탔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슴에 남아서 막 역시 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가면 되게 예쁘게 찍어놓으신 거나 뭐 이제 보면서 되게 타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왜 못 탔을까,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되게 금방 가는 곳인데도 마음이 참 안 먹어지죠. 그리고 그 낭독회를 진행했던 곳이 정말 그 요코하마의 근대 문학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뭐 그 일본의 근대 작가들의 정말 원고, 유표 원고들이 막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곳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래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비닐 같은 걸로 싸서 오염 물질을 묻히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오염된 존재가 된 것처럼 저보다는 예, 원고가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원고들을 어떻게 모으셨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기증을 많이 받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한테. 근데 그 원고들이 역시 이 세속을 돌아다니다 돌아온 원고들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소설 속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이틀인가 동안 소독하는 방에 아예 그 건물 옆에 건물엔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 옆에 그 차가 그대로 들어가서 차체 소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오염 물질과 그 더러움을 일상의 그 세속의 때를 다 벗기고 정말 예. 그렇게 해서 예, 퓨어한 어떤 존재가 되어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되게 흥미롭고 독특하면서 좀 기괴하다는 느낌과 정말 책을 네. 박제시키는 네네 박제시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예 저같이 세속적인 사람한테는 과연 원고를 이렇게 전시하는 곳에서 이게 맞을까? 그때까지 때 한 올까지 전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건 정말 뭐 개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순수하다는 게 뭐고 또 오염되었다는 건 뭘까를 그 공간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떤 사랑을 오래전에 했었던 어떤 그 중년의 여성이 제 안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어떤 한 순간순간들에서 소설적인 모티프들 조금씩 네. 얻으시는군요. 그 가끔 종종 영화와 뭐 영화와 관련된 어떤 자리에서도 뵙게 되는데 뭐 영화 소설 이외에 다른 장르의 어떤 관심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영화 GV라고 하죠.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영화에 대한 뭐 무비 토크 같은 걸 하는 자리에 몇 번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 하는데 주로 저한테 같이 이제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영화들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 있으니까 소설을 같이 읽고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뭐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런 의뢰가 막 많았었던 건 아니고 제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낭만서점이라는 그 팟캐스트를 1년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녹음하고 방송하고 소설 전문 팟캐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아마 그냥 쟤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인가 보다라고 해서 거절 안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뭐 영화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영화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욕구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생각을 나누고 싶은 욕구, 제 텍스트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텍스트를 보면서 네 실패한 평론가인데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편이고요. 다른 장르에 대한 관심은 이 취미 이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하는 자리에 가도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 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영화 이야기를 하지 뭐 정말 그 영화 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글쎄요, 소설을 쓰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영화를 볼 때 포커스를 두는 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사실 이미지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고 네. 스토리를 좀 잘라요. 시인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약간 이미지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시인들도 다 되게 이미지 중심 그런 작품도 좋아하고 예, 뭐 맞아요. 하여튼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저희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직업병들이 다들 있는 거 같아요. 소설가의 직업병과 시인의 직업병들이 있군요. 어떤 인물의 매료가 좀 되시는 편이세요? 뭐 영화를 예로 들어주셔도 되고 소설을 예로 들어주셔도 되고. 저는 인물에 너무 자주 매료가 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람과 막 부대끼면서 뭔가를 막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병 아닌가요? 그 직업병의 일종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걸 좋아해서 무섭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의연 소설가의 작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봤는데 누군가가 그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카페나 식당에서 옆자리 분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혼자 앞에 계신 분이 식사하시는데 앞에 계신 분은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 혼자 주로 많이 가니까요. 저 혼밥이란 말이 되게 이상해요. 저는 꼭 하루 한 끼 늘 혼자 먹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혼자 먹는 게 혼밥이라는 말로 이런 거였던가 막 할 정도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카페인데 제가 갔었던 그거의 최고 카페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취미가 있으시면 가보면 좋은데 되게 우연히 그 교대 앞에 카페에 가서 혼자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 앞이잖아요. 가정법원 앞이라 정말로 이혼 본인 일로 가신 건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얘기를 얻으려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진짜 무수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되게 낮추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변호사 밑에서 이렇게 사무장님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니시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네. 네. 뭐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의연 작가님의 결국 인물은 주변의 관찰. 네. 근데 법원 앞에서 관찰하는 건 참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보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잖아요. 전혀 불행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도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움이 네. 이런 데서 갈라지는군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두 분이 뭔가를 도모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새로우면서 이런 건 이런 과정이구나를 알게 됐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설과 관련되고 소설의 소재를 찾는 뭐 방법 이런 것도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소설 바깥의 정의연도 궁금해요. 정의연은 필명이시잖아요. 네. 정의연이 아닌 순간이 사실 정의연인 순간보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총량으로 치면 정의연이 아닌 그분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계속 안 솔직하셨다는 것처럼 저희가 들리니까 너무 별게 없어서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요. 네 일어나서 아침 밥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네 그리고 뭐 데려다 줄 사람 데려다 주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9시 5분 정도 돼요. 정확하게 네. 네. 9시 5분. 네, 정확하게 네. 요새는 9시 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를 하죠. 근데 뭔가를 하는데 그냥 어떤 결과물이 막 바로 나오는 일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요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하나씩 두 작품을 하는데 하나는 일부러 조금 아무도 모르시는 곳에 연재하고 있어요. 청소년 소설 하나 연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소프트볼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올해 아마 나올 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에세이와 픽션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외고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뭐 책도 조금 읽고 있다 보면 또 돌아오실 분들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요새 아까 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데리러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자연인으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점심 때부터 그렇게 살고 그러면 이제 또 밤까지 요새는 거의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혼란스러운 순간이 와요.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급한 마감을 어쨌든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TV 같은 거 틀어주고 제 방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네
하고 나갈래 좀 나가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또 이제 아이들이 뭐 텔레비전 보다가 뭐 달라고 과일 달라 주로 뭐 이렇게 칼이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좀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저 예전에 여자 교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과일은 집에서 먹는 과일은 귤과 딸기와 바나나만 있는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직접 해서 먹을 수 있는 칼을 막 쓰지 않아도 되는 그것만 사서 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제 20대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중간에 자꾸 맥이 끊기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네. 이건 뭐 꼭 작가로서 혼란스러운 것보다 어쨌든 그 본인 스스로 그 작업과 그 일상 사이의 시간들을 통제해 가야 하는 그 자유 직업인이죠. 프리랜서들의 그 많이 공통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여행이나 이런 거는 즐기지 않는 편이세요? 여행 굉장히 즐기고 좋아했는데요. 뭐 요새는 많이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그냥 가려고 노력하고요. 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에세이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그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건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몇 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에서 일어난 짧은 사랑과 이제 그 제주에 관한 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들은 뭐 짧더라도 그리고 잠깐이라도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인천에 대해서 썼었어요. 근데 그 인천 사실 뭐 여행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가깝게 정말 갔다 오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당연히 계실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혼자 아침에 나가서 뭐 저녁에 돌아오고 여기를 그냥 여행자의 마음으로 걸어 다니려고 하고 동네도 여행자의 마음으로 걸어 다니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를 여행자처럼 걷는 기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근 20년에 가깝도록 글을 쉼 없이 쓰고 있으신 중이잖아요. 15년 됐습니다. 네. 반올림을 안 해주시네요. 네. 쓰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서 뭐 정말 이제 안 쓸 거야, 뭐 그만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신 순간은 없으셨어요? 쓰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쓰는 건 그렇게 다른 거에 삶에 비해서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주워 담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녕 내 모든 것이란 장편의 뒤에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때는 삶보다 난 쓰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사실 굉장히 힘들 때 안녕 내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삶이 굉장히 더 힘들고 당연히 더 어려운 것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쓰고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걸 깨닫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이 한 3, 4년 전 이럴 때 왔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감히 쓰는 게 힘들어서 그만 쓴다 이런 말은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질문이 잘못된 걸로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가는데 관객분들께도 이 정희연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정희연 작가님께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으시죠? 그럼요. 네, 솔직하시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인내를 가질 필요도 있으니까요. 네. 커피 들고 있으신 우리 맨 앞에 관객분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 같지 않아요? 막 강요하는. 이게 상냥한 폭력이죠.
네, 그러네요, 진짜. 웃으시면서.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전 상냥함만 갖기로 했어요. 네. 네. 관찰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카페 혼자 앉아서 관찰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보거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 잘 못하는 거죠. 노하우를 알려달라. 네. 절대 일부러 하면 안 되고 일부러 내가 저 사람들을 관찰할 거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팁 하나만 주세요. 뭐 눈을 45도로 깐다든지 뭐 여러 그냥 가지. 저는 노트북에 손을 올리고 계시면 네. 노트북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뭐 노트와 펜이 있으면 뭔가를 쟨 딴 거라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되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문제군요. 네. 본인이 하는 내가 들키지 않을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듣기 위해 특히 뭐 직업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소설가들의 가장 힘든 점은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들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용산역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게 달콤한 나의 도시 정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책이 나오고 3년 후에 누군가 전화를 편집부에 하셔서 잘못됐다. 막 항의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꽤 여러 번 있어요. 뭐 제 소설뿐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터뷰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막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좋아서 이런 얘기 혹시 약간 윤색해서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좀 써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그분이 궁금하면 가서 제가 뭘 쓰고 싶은데 이렇게 부탁하셔도 네. 만약에 저런 즉흥 질문 저분의 말을 조금 더 보태 쓰고 싶은데 무슨 뭐 이런 반응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쓰고 싶은 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해본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저 다른 뭐 작가한테 들었는데 그 누군가 이렇게 뭐 둘이 있다가 이 사람이 제 3자죠. 근데 남녀가 이렇게 있다가 뭔가 남자가 하고 나갔대요. 근데 여자가 이제 혼자 남겨져가지고 막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근데 다 약간 뭐 커피를 마시는 곳은 아니었나 봐요. 다행히 뭐 알코올 같은 게 있었던 곳이어서 이제 뭐 약간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아까 되게 본의 아니게 봤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친해졌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소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만약에 글을 쓰신다면 좋은 취재 방법을 하나 얻으셨으니까. 네. 근데 보면 소설가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친화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소설가들을 보면 이렇게 되게 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 술자리에 가면. 그쵸. 시인들은 술만 먹다 오고 네네. 소설가들은 술을 안 먹고 이야기만 하다 오고 이야기만 해요.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네,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소설가들은 그래서 아마 입담이 좋아서 소설을 쓰시는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주로 저희 그 한참 이 최순실 이 사건이 되게 막 한참 막 정점을 막 치닫고 있을 때 저희 친한 소설가 한 4-5명과 시인 1명이 만났어요. 근데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근데 저희는 그때 막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조용한 곳에다 가야 되는데요. JTBC를 이걸 봐야 된다고 다 실시간 뉴스로 봐서 할 때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정말 그 얘기만 하는데 이 시인 언니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이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우리는 막 서로 알고 있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뭐를 막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나는 소설을 써야 하는지 시를 써야 하는지 자기 성향에 대한 분석도 되실 것 같아요. 질문 더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 분 더 받을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네.
책 읽어봤냐고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읽었는데 왜냐면은 그 선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 그래서 그러세요? 저희 선배 혹시 S 여대신가요? 여기 다 네. 여기 다 S 여대. S 여대 되게 훌륭한 학교네요. 네. 국문과신가요? 아니면 네. 요즘은 다 저렇더라고요. 복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졸업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예대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네. 네,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냐면 시를 정말 쓰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시인도 계시지만 제가 시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소설을 쓰게 됐고요. 시는 정말 타고나야 쓸 수 있다는 걸. 타고났어요. 그러면. 네,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에요. 시도 노력해야 돼요. 네. 타고난데 노력도 해야 되겠죠. 너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지난한 일이 저는 저 힘들고 지나네요. 네.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대 쪽으로 뭐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건 우리 마치고 한번 더 조금 간단히 얘기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정말 꼭 그 예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게 뭐 문창과로 다시 입학을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어떤 식의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강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듣는 건 전 나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 소설의 스킬이라는 것 면에서보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작품이 어떤지 합평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규모 그룹들을 만들어서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뭐 같이 읽어보시고 같이 이렇게 쓰는 어떤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관객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마지막 질문이자 이제 인사 말도 같이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출간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냥한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 작가님의 답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와주신 문장의 소리 저 관객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끝인사도 같이 해주세요. 네. 상냥한 폭력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사람입니다를 각자 서로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증명들을 조금씩 줄여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구체적인 저항의 방식이 어떤 것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꼭 제 소설이 아니더라도 소설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정말 미약하게나마 그런 대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약한 대처가 모이면 또 되게 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방식이든 개인들의 저항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진짜.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세먼지 자욱한 날에 그걸 다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이 어느새 늦었어요. 네, 그래서 더 즐겁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주신 분들께는 정희연 작가님의 소설집을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뒤에 이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집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3월 공개 방송.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초대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저희 그 문장의 소리 스태프들이 약간 환호를 지르는 그런 상황.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윤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윤아입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 소개하면. 그렇죠. 왜냐면 저희 문학 방송이어서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싱어송라이터고요. 예전에는 모던락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다가 지금은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한 지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예, 싱어송라이터 주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셔가지고 와, 좋겠다. 다 아시는구나. 문학 소녀들도 다 아시는구나. 진짜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네. 보세요. 와.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하신 분인 것 확실한 것 같네요. 네. 네,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드카 레인이라는 밴드에서 하시다가 지금 솔로로 하시면서 지금 정규 앨범을 2장을 내시고 네. 재즈 앨범도 내시고 네. 싱글도 발표하시고 네. EP도 발표하시고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혼자 하시니까요? 이제는 그래도 밴드에서 솔로 아티스트가 된 지는 꽤 돼서 이제는 사실은 밴드 했을 적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시 밴드로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뭐 기회가 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이제 원래 했던 친구들은 네. 각자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그렇구나. 오늘 주윤아 씨와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제가 미리 여쭤봤거든요. 어떤 단어 요즘에 마음에 있으세요? 했더니 단어 3개를 주셨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네. 그리고 초능력, 네. 그리고 오해라는 단어인데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왜 요즘 마음에? 여튼 제가 단어를 말씀드린 거 이유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뭐 대본을 주실 줄 알았죠. 저는 심지어. 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실은 3가지의 단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다 뭔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연초가 되면은 사실 뮤지션들은 가장 네. 일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뭐 저는 뭐 쭉 한가로워서요. 예, 뭐 저도 그런 편인데 그러면서 좀 연초가 되면은 사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해왔던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자문을 하기도 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초능력 그리고 오해라는 것들이 제가 선택한 길,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지 않았나? 뭔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엄습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길을 걷고 있는다는 거 그리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 또 참아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초능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자의 일에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없는 약간은 특별한 능력일 테니 네. 그런 것 대단한 그러면 아이들도 그거는 초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는 건 초능력은 진짜 이렇게 각자가 다 하는 거 말고 막 물론 맞는데 저는 왜 그것을 굳이 초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찌됐든 제가 양양 씨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고 네네. 각자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으니 양양 씨가 자기가 너무 가진 진짜 초능력이네요.
본인이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일이어도 네. 제가 막상 당해 보면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거창하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거창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한 맥락으로 일단 이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에서 나온 거군요. 스스로 인생 지금 생각하면서 인생과 그쵸, 삶과 네.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 음악을 한다는 것 혹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네. 스스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네.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 봄이 되면은 올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또 많은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엄습해 와서 네네. 이런 느낌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이 세 단어 중에서 오늘 오해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해라는 단어를 정했는데 그 오해가 이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오해는 아마 제가 주윤아 씨에 갖고 있는 오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사실 처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냥 네. 뭐 음악이나 사람만 보고 가진 오해라면 왠지 엄청 반듯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 진짜요? 네. 반듯할 것 같고 막 집도 깨끗하고 책상 정리 막 칼처럼 해두시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오해인가요? 심한 오해고요. 그 반듯한 이미지였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아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왠지- 사실 양양씨 우리 그래도 꽤 많이 저만 몇 번 봤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기억에 가물하고 아니 몇 번 지나치면서 인사를 나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는 양양씨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자주 뵀는데 제가 아, 정말요? 가던 카페 자주 그러니까 이리 카페. 예. 네. 상호 얘기해도 되죠 여기는. 네네네. 그 이리 카페 꽤 많이 가면은 네, 네. 거기에 항상 자주 네네네네.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떨 때는 네. 저 혼자 그래, 그냥 맞아요. 보고 가기도 하고 예 그랬었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듯하다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요. 그건 그러면 완전한 오해다. 글쎄요, 뭐 최근에 뭐 크게 삐뚤어지진 않아서 네. 그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학창 시절에는 저도 꽤 많이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정도 말썽은 어떤 말썽이에요? 저 왠지 이 말썽도 별 말썽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게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그 모든 선생님들이 제 이름과 얼굴을 알 정도로 모범생이어서 그런 거 아니요.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그 선생님들 다시 뵙고 싶네요. 제가 네. 이렇게 변했다고 남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본다고. 연락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님들에게. 네. 일단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런 오해로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한번 주윤아 씨 노래 먼저 한 곡 들어볼게요. 그래요?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 다 이거 오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실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군요. 네.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제 EP 투어스에 수록된 곡 중에 사랑의 섬광이라는 노래가 사랑의 있어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난 아직도 어제에 있어 네가 떠난 끝없는 어둠 속에 난 또 애써 웃으려 해보지만 네, 사랑의 섬광이라는 노래를 네. 들었는데 이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또 오해가 이것도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목소리가 감미롭다는 이야기는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식상하죠. 더 듣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이 감미롭다는 단어가 딱 맞아서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일 것 같다라는 또 오해가 들고 이건 오해인가요? 이 좋게 표현하면 섬세한 건데 네. 굉장히 예민하긴 한 것 같아요. 제 작업실 창이 있는데 굉장히 먼 곳에 그 롯데월드 타워 있죠? 그 네네네. 커다란 그게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저 멀리서. 근데 최근에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로 정확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짜증 내고 화낸다 한들 그 환경 네. 어떤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스스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뭐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분노를 혼자 하면서 왜 이렇게 다들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네. 유난을 떨까? 그러면 유나 씨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 멀리 있는 그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진짜 요새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지금 우리 아마 외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모두가 요즘 하늘을 보면서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만 모인 거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예민함. 그거 뭐 별로 예민하지 않네요. 그런 건가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정말 외롭지 않아졌어요. 저는 또 막 많은 활동을 그러니까 음악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시고 책을 한 권 쓰셨잖아요. 같이 여러 같이 썼어요. 가수 음악가들이 쓴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뭐 싱글과 EP와 앨범들을 그러니까 작업을 쉴 새 없이 계속 하셔서 진짜 조윤아 씨는 창작의 어떤 힘듦이나 고통 같은 게 없나 그냥 쑥쑥 잘 나오나 보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오늘 1인칭 주인공 시점, 초능력 그리고 오해라는 단어 처음에 얘기하실 때의 느낌에서는 네, 그건 저의 오해인가 봐요. 네, 저도 다 고민이 있고 하신 건 거죠. 당연히 고민이 있고요. 일단 음악을 함에 있어서 네. 정말 좋은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네. 더 심해져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유일한 가진 어떤 장점이 성실함이었는데 네. 1년에 꼬박꼬박씩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젠 좀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좀 네. 바람이에요 요즘. 네. 저는 이 주윤아 씨의 활동하는 그 양들을 보고 와 너무 좋겠다. 굉장히 많게 느껴지나요? 왠지 이게 발표한 음악들만 봐도 그런가요? 저는 막 3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엄청 무언가를 열심히 한 곡씩이라도 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니까 와 좋겠다. 나는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재능이어서가 아니라 네. 제 스스로 음악밖에 못할 환경을 만들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돌아갈 길을 다 다리도 막았어요. 분지르고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베이시스트 출신이어서 네. 세션 네. 의뢰가 처음에는 이것저것이 있었거든요. 다른 가수들 뒤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데 겉멋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으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 하고 네. 스스로 막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제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살 길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음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태만하지 않나 스스로. 네. 윤종신 선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많은 작품을 네네. 발표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좀 더 집중해서 네네네. 그런 앨범을 낼 생각이에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곡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뜬금없이 두 번째 곡이 왜냐하면 제가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 곡 하셨을 때 이 곡 내용이 마치 제가 그러니까 유나 씨는 되게 어떤 고민 없을 것 같고 음악적 일에 대한 고민도 없을 것 같고 한데 이 노래 가사는 약간 그래도 뭔가 힘든 구석이 있는데 엄마 품에 가서 무언가 좀 포근함을 찾는 이런 내용 아닐까요? 네, 예, 집으로라는 곡인데요. 오늘 두 곡을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네네. 집으로라는 곡이 제가 실제로 폴더 투지폰이 있었을 때 그때 막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음성 메모 이런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때는 투지폰에 막 비디오 촬영 기능으로 해서 갑자기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골목을 가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여러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하루가 지나가도 그래도 뭐 자취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엄마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 그런 네네. 마음으로 딱 만들었던 노래예요. 네. 들려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언제나 내게 버거운 아침 네, 집으로라는 노래. 오늘 칭찬 한마디 들으셨어요? 방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쵸. 그걸 아셨네. 제 칭찬 엄청. 12마디 정도 들으면 네, 오늘은 따뜻한 밤 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오해를 푸는 방법 어떤 방법 즐겨 이용하시는지? 양양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좀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양양 씨를 보면서 저도 오해한 게 있거든요. 완전 오해하셨겠죠. 뭐. 네. 익숙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차가워 보이고 뭔가 인사하면 잘 안 받아줄 것 같고. 근데 역시 오해를 푸는 거는 대화만 한 게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또 저를 오해했던 게 마찬가지로 양양 씨도 저를 굉장히 쌀쌀맞고 무뚝뚝하게 아니 너무 반듯해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네, 하여튼 근데 그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게 또 행운이기도 하겠죠. 누군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네, 오늘 우리 오해를 좀 서로 풀었네요, 그렇죠? 네네. 좋다. 짧은 시간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마 다음번에 어딘가에서 주윤아 씨의 음악을 듣거나 뭐 글을 읽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공연장에서 만나거나 할 때 어떤 좀 오해 없이 뭔가 이해를 다 할 것 같은 사이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주윤아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양양 씨도 제 공연에 놀러 오시고.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네. 꽤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네, 공연 때. 그럼 뭐 안 오면 어쩔 거야? 이 얼굴 뭐 찾아가실 거예요? 이 문장의 소리에 또 오지 않으실까요, 이분들이? 오시면 근데 갔는데 못 알아보고 안 반겨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나.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앞으로의 활동은 일단 뭐 공연은 하시면서 그래도 작업은 더 깊고 천천히 해나가시겠네요. 네, 사실 작년 6월에 정규 2집이 나와서 올해 이제 낼 때가 됐는데 올해는 아니 작년 6월에 나왔는데 뭘 벌써 또 낸다고요? 와. 그런데 올해는 앨범을 안 내고 쭉 작업만 해서 정말
납득이 될 만한 제 스스로도 그런 앨범을 만들 예정이고요. 공연은 그래도 또 할 것 같아서 아마 6월에 역시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이라는 그 사기꾼이랑 같이 아니 감미로운 목소리 두 분이 함께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참 와. 네, 그 토마스 쿡이랑 굿트립이라는 그 전국 투어를 2, 3년 만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공연은 6월에 그 공연이 있고 그리고 마침 제가 4월 20날 환경 콘서트를 해요. 실제로 네. 디에이드라는 팀이랑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네. 실제로 네, 제발 앞장서 주세요. 예, 모든 수익금을 미세먼지 줄이는데 쓰인다는 그 환경 콘서트에 네. 서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4월 20. 네, 20 마포 아트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제 어디서건 저도 놀러 갈게요. 예. 네, 언제 어디서건 또 조윤아 씨 하시는 음악 즐겨서 아껴서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 나의 이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의외로 오해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윤아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마주보고 눈빛을 나누고 또 상대의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오해는 스르륵 풀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네. 오해가 이해로 가는 그 몸짓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확신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이 느닷없이 우리의 운을 지배하는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일테면 우연히 본 휴대폰 속의 숫자가 444이거나 컵이 갑자기 떨어져 깨진다거나. 그러나 결국 결정과 확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작아져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문장의 소리가 여러분의 작아진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